누가 제 목걸이 못 봤어요? 젊은 여직원의 외침이 공기를 갈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미화원 정분이. 회의 끝나고 들어간 사람 그분뿐이잖아요. 누군가의 짧은 말이 화살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마디가 만들어낸 의심이 그녀의 63년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얼굴이 CCTV 화면 속에 떴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손. 단지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지. 분이의 손이 떨렸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역시라고 할까봐. 세상은 늘 이렇게 단순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부터 의심한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버텼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잠들 때 나는 깨어난다. 매일 새벽 5시. 내가 닦는 건 바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자존심이었다. 2025년 3월 서울 은평구 낡은 빌라 2층. 시계 바늘이 새벽 4시 반을 가리켰다. 알람이 울리기 전 63살 정분이는 이미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가 보였다. 옆방에선 아들의 코 고는 소리.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관절염이 심해진 건 작년부터였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엔 김치통 하나와 상한 우유가 전부였다. 분이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었다. 63년을 산 얼굴. 그중 40년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 사망 후 20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대학까지 보냈다. 그때까진 다 괜찮았는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우리 민수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믿음만으론 버텨지지 않았다. 새벽 5시 20분. 지하철 3호선은 한산했다. 미화원, 배달기사, 공장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다. 분이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좌석은 더 힘든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다. 창밖으론 서울의 새벽이 지나갔다. 불 꺼진 건물들, 가로등 아래 쓸쓸한 거리. 분이는 회색 가방에서 고무장갑을 꺼냈다. 손가락 사이로 스민 세제 냄새. 이 냄새가 이제 그녀의 향수였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대학 나온 아들을 둔 내가 왜 남의 회사 바닥을 닦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오전 5시 50분. 서울 강남구 대기업 K그룹 본사 37층.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은 새벽에도 빛났다. 분이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희 씨, 오늘도 일찍이네. 네, 항상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회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로커룸 거울엔 K그룹 환경미화원 정분이라는 명찰이 달렸다. 그 글자를 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명찰은 내 이름을 지켜주는 마지막 증명서 같았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엘리베이터가 37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꺼져 있고 책상 위엔 서류와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어제 야근한 흔적이었다. 분이는 고무 장갑을 꼈다. 손가락이 뻣뻣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걸레를 적셨다. 바닥부터 시작했다. 회의실 유리창엔 손자국이 있었다. 화장실 거울엔 물때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곳 한 곳 정성스럽게 닦았다. 사람들은 청소를 그냥 노동이라 했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존재의 이유였다. 내가 이 바닥을 닦으면 누군가는 깨끗한 아침을 맞는다. 내가 창문을 닦으면 누군가는 밝은 햇살을 본다.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였다. 오전 7시 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깨끗한 사무실을 보며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지나갔다. 누구도 분이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하지만 동료 67살 이영숙은 달랐다. 영숙은 분이 옆으로 와서 나지막이 말했다. 분이야,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언니.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집에 또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또?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누구에게 말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아들의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오후 2시. 분이는 퇴근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놓칠 뻔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창피했다. 은평구 빌라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확 밀려왔다. 거실엔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소파에 35살 민수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며칠째 안 깎았다. 티셔츠엔 얼룩이 있었다. 한때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 그렇게 자랑스럽던 우리 민수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엄마 왔어? 민수야, 술 좀 그만 마셔. 낮부터 이러면 어떡해. 시끄러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분이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싱크대엔 며칠치 그릇이 쌓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울면 지는 거였다. 사업 실패 후 민수는 달라졌다. 5천만 원을 잃었다. 내가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 도와줬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빚뿐이었다. 그리고 도박. 그 끔찍한 구렁텅이에 아들이 빠졌다. 1시간 뒤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엄마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오늘 돈 좀 줘. 이번만이야. 이번만이라는 말. 지난 6달 동안 12번 들었다. 분이의 손이 멈췄다. 접시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야, 그 말 지난달에도 들었어.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사업 제안했거든. 확실한 거래라고. 민수야, 엄마가 뭐가 더 있겠니? 나도 이제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 나 이대로 죽으라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아들에게 해준 사랑이 독이 됐다는 걸. 분이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민수는 엄마를 보다가 혀를 찼다.
에휴. 됐어. 알아서 할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분이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옆집에 들릴까봐. 며느리 윤미는 3달 전에 떠났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짐을 싸서 나갔다. 손주는 보지도 못했다. 그 아이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다. 밤 11시, 분이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지 못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선 민수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야, 내일까지만 기다려. 꼭 마련할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을 버린다는 건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란 걸. 하지만 나는 아직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게 엄마였다. 그게 정분이었다. 내일 회사에서 작은 사건이 터진다. 누군가의 목걸이가 사라졌고 모든 시선이 미화원을 향한다. 정분이의 하루는 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의심이라는 건 칼보다 무섭다. 칼은 한 번 베지만 의심은 매 순간 베어낸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정분이는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을 탔다. 하지만 몸은 더 무거웠다. 어젯밤 민수가 새벽 2시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 빚쟁이였다. 협박하는 목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렸다. 잘 안에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간다. 분이는 한숨도 못 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출근해야 했다. 아프든 힘들든 슬프든 청소부에겐 쉬는 날이 곧 월급이 깎이는 날이니까. 오전 6시 10분. 분이는 37층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늘은 유난히 어질러져 있었다. 어제 임원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회의실엔 커피잔이 12개나 쌓여 있었다. 책상마다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동료 이영숙이 복도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다. 아이고, 분이야. 오늘 진짜 난리 났어. 간부들이 밤새 회의했나 봐. 괜찮아요, 언니.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너도 얼굴이 안 좋은데 어제 잠 못 잤지? 영숙 언니는 늘 내 얼굴을 읽었다. 10년을 함께 일하면 말하지 않아도 안다. 누가 힘든지, 누가 아픈지. 분이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영숙은 더 묻지 않고 그녀의 등을 한번 두드렸다.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분이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하나하나 손으로 분류하는 건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했다. 그때였다. 모든 일은 한순간에 시작된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내 인생을 태울 줄은 몰랐다. 젊은 여직원 28살 지연이 급하게 걸어왔다. 그녀는 마케팅팀 대리로 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하고 다녔다. 오늘도 하이힐 소리가 경쾌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저기, 혹시 누가 여기서 목걸이 못 봤어요?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분이도 고개를 들었다. 금색 체인 목걸이요. 펜던트 달린 거. 엊그제 회의실에서 벗어났는데 지연 씨, 가방에 안 넣었어요? 확인했는데 없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미화원. 나. 지연의 시선이 분이에게 멈췄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혹시 엊그제 청소하실 때 목걸이 본 적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정말이요? 회의실 쓰레기통 비우셨잖아요. 비웠지만 목걸이는 못 봤어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말. 결백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범인이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주변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설마 청소하다가. 요즘 그런 일 많잖아.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저 아주머니는 오래 일하신 분인데.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고무 장갑 속에서 땀이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가씨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회의 끝나고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논리는 간단했다. 회의가 끝났다. 목걸이가 있었다. 미화원이 들어갔다. 목걸이가 사라졌다. 그러니 미화원이 범인이다. 세상은 늘 이렇게 단순했다. 분이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이영숙이 급히 달려왔다. 이봐요, 지연 씨. 증거도 없이 왜 우리 분이를 의심해? 아니, 의심하는 건 아니고 혹시 실수로라도. 실수? 그게 실수야? 도둑으로 몰고 있잖아. 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영숙 씨도 흥분하지 말고 일단 관리실에 얘기해서 확인해 봅시다. 관리실, CCTV, 조사, 그 단어들이 내 머리를 짓눌렀다. 분이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어머, 진짜 저 아줌마가 가져간 거 아니야? 글쎄, 요즘 생활 힘든 사람 많잖아. 목걸이 팔면 돈 되니까. 분이는 그 말을 다 들었다. 귀를 막고 싶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은 의심받아도 괜찮다고 세상이 믿고 있다는 걸. 관리실에서 곧 올 거예요. CCTV 확인하면 알겠죠? 네, 확인하세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분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다. 10분이 지났다. 관리실 직원이 오지 않았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다. 영숙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분이야, 괜찮아. 네가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언니, 나 진짜 안 했어. 알아. 나는 알아. 그 순간 영숙 언니의 손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세상이 날 의심해도 이 사람만은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관리실 40대 남성 김주임이 도착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목걸이 분실 신고 들어온 곳이 여기죠. 네, 저예요. 회의실에서 잃어버렸어요. 정분희 씨, 엊그제 회의실 청소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목걸이는요?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김주임은 태블릿을 만졌다. CCTV 화면이 떴다. 그는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일단 영상 확인해 봐야겠네요. 시간 좀 걸립니다.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들은 몰랐다. 오후 2시, 분이는 퇴근했다. 하지만 일은 제대로 못했다. 손에 힘이 없었다. 걸레를 잡아도 제대로 닦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대신 일해줬다.
영숙이 그녀를 배웅했다. 분이야,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어.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야.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분이는 알았다. 내일 해결된다 해도 오늘의 상처는 남는다는 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63년을 성실하게 산 정분이가 도둑 취급을 받다니. 분이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오후는 밝았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카페에선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두웠다. 목걸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의심받았다. 목걸이는 찾아지겠지. 하지만 내 자존심은? 내 명예는? 그건 누가 찾아줄까? 오후 3시 30분. 집에 도착했다. 민수는 또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방 안에선 게임 소리가 났다. 엄마, 밥은? 밥. 내가 도둑으로 몰리든 말든 그에겐 이게 더 중요했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2개.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계란을 깼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프라이팬에 눈물이 섞였다. 계란 하나에도 눈물이 들어갔다. 아들은 그걸 모른 채 먹겠지. 매일 그랬듯이 분이는 밥을 차렸다. 민수가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안 먹어? 나는 배 안 고파. 그래. 그는 빠르게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곧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또 돈 이야기였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아들에게도 세상에게도 필요할 때만 보이고 나머지 시간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밤 10시. 분이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연의 의심 어린 눈빛. 직원들의 수군거림. 관리실 직원의 차가운 태도. 내일 CCTV를 확인하면 내 결백이 증명될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 나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의심이 사실이 되는 걸. 세상은 가끔 진실보다 편견을 믿으니까. 이틀 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정분희 씨, 잠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CCTV 화면 앞에 모인 사람들. 진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정분이의 운명은 이제 한 장의 영상에 달렸다. 이틀, 48시간, 2880분. 의심 속에서 사는 시간은 평생처럼 길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오전. 정분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이틀간 그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CCTV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 생각에 밤새 뒤척였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초췌해졌다. 눈 밑은 거무스름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분이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결백하다는 건 때로는 아무 힘이 없다. 세상은 증명을 원하니까. 오전 6시. 분이는 회사에 도착했다. 37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동료 이영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분이야, 어제 관리실에서 연락 안 왔어? 아니요. 아직 아무 말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꺼내 일을 시작했다.
걸레를 적시고 바닥을 닦았다.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일하는 내내 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은 날 보면 눈을 피했다. 동정인지 불편함인지 알 수 없는 시선들.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마케팅팀 지연도 왔다. 그녀는 분이를 보자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분이도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엔 말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의심받는 사람과 의심한 사람. 둘 다 불편했다. 오전 10시 30분. 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관리실에서 온 문자였다. 정분희 씨, 오전 11시에 관리실로 올라와 주십시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다. 영숙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 뭐래? 관리실에서 뭐래? 올라오래요. 11시에. 괜찮아. 나도 같이 갈게. 아니에요, 언니. 혼자 갈게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전 11시. 분이는 관리실이 있는 42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관리실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연, 마케팅팀 과장, 김주임, 그리고 인사팀 차장까지 내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분희 씨, 들어오세요. 분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관리실 안에는 큰 모니터가 있었다. CCTV 화면이 켜져 있었다. 정분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확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분이는 긴장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3월 14일 오후 7시 30분 영상입니다. 화면이 재생됐다. 회의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화면 속에서 지연이 보였다. 그녀는 서류를 챙기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무심코 목걸이를 벗었다. 그 순간 지연은 목걸이를 책상에 두지 않고 휴지를 버리려다 쓰레기통에 함께 넣어버렸다. 시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은 계속 흘렀다. 30분 후 분이가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웠다. 봉투를 묶어 카트에 실었다. 그리고 바닥을 닦고 나갔다. 화면이 멈췄다. 진실은 그렇게 드러났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다만 내 일을 했을 뿐. 관리실 안이 조용해졌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실수로. 지연 씨, 정분희 씨한테 사과부터 해야죠. 지연은 천천히 분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미화원 아줌마들이 가끔 그런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냥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화원 아줌마들이 가끔 그런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저 미화원이라는 이름의 집단이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연을 바라봤다. 젊은 여자는 울고 있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지난 이틀간의 고통을 지울 수 있을까? 괜찮아요. 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저도 내 일에 집중 못했네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화를 내지 못했을까? 가난한 사람은 화낼 권리도 없는 걸까? 정분희 씨, 이번 일로 불편하셨을 텐데 회사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걸이는 일반 쓰레기로 나갔을 겁니다. 이미 소각됐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 잘못인데요. 회의는 끝났다. 분이는 관리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실이 밝혀졌다. 내 결백이 증명됐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은 더 무거웠다. 오후 1시, 분이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 미화원들이 모여 있었다. 영숙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 분이야, 다 해결됐다며? 다행이다. 정말. 분희 씨, 우리 다 알았어요. 억울했죠? 이거라도 드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분이는 따뜻한 보리차를 받았다.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고맙습니다. 다들. 그 지연이란 애. 제대로 사과는 했어? 네. 울면서 사과했어요. 채. 그래도 네가 겪은 고통은 어쩔 건데. 영숙 언니는 화났다. 나 대신 화내줬다. 내가 못한 말을 대신해줬다. 분희 씨, 우리 다 알아요. 당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분희 씨가 제일 꼼꼼하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일 잘하고. 분이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세상은 날 의심했지만 이 사람들은 날 믿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오후 2시, 분이는 퇴근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지하철 창밖 풍경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옆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됐다는 걸. 어머니시죠? 아드님이 빚이 좀 있어서요. 2천만 원!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곤란해지실 겁니다. 분이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다. 엄마, 미안해. 2천만 원. 내가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 아들이 도박으로 날린 돈. 민수야, 이게 무슨... 생각하실 시간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 주세요. 2 남자는 그렇게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엔 민수와 분이만 남았다. 회사에서의 의심은 풀렸다. 하지만 집에서의 절망은 이제 막 시작됐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다.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아직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미화원으로서도 엄마로서도.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다. 2천만 원. 일주일. 선택의 순간. 정분이는 아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까지 내줄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몸에선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버틴다는 건 이런 거였다.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정분이는 잠에서 깼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았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2천만 원. 일주일.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려다 멈췄다. 온몸이 쑤셨다. 특히 옆구리 쪽이 묵직하게 아팠다. 몇 주 전부터 있던 통증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했다. 통증은 익숙했다.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내 몸은 이미 60년 넘게 혹사당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분이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났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기침이 멈추고 손을 보니 손바닥에 미세한 핏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손을 씻었다. 물이 붉게 물들었다. 아니야. 그냥 목이 상한 거야. 하지만 손은 떨렸다. 몸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알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옆 사람들이 거리를 뒀다. 분이는 마스크로 입을 가렸다. 오전 6시.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동료 이영숙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분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언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분이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병원은 무슨. 괜찮아요. 일이나 해야죠.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그보다 시급한 건 아들의 빚 2천만 원이었다. 분이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걸레를 짜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바닥을 닦다가 어지러움이 왔다. 그녀는 벽을 잡고 중심을 잡았다. 몸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쉬어.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오전 10시. 분이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변기를 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그때 마케팅팀 지연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좀.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지연은 며칠 전 나를 의심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사람은 변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하게 보이는 걸까? 오후 2시. 퇴근길. 분이는 약국에 들렀다. 약사에게 기침약을 달라고 했다. 손님, 얼마나 기침하셨어요? 한 달쯤요. 한 달이면 병원 가보셔야 해요. 폐렴일 수도 있어요. 약만 주세요. 괜찮을 겁니다. 약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약을 건네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안 됐다. 아들의 빚부터 해결해야 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했다. 민수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며칠째 그랬다. 분이는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 밥을 놓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자 힘이 쭉 빠졌다. 눈을 감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분희 씨죠? 2천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잊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금요일까지.
사흘 남았다. 2천만 원.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밤 8시. 분이는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은 320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다. 아들 사업 실패 때 다 쏟아부었고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대출을 받을까? 하지만 나이 63세 미화원 월급으로 누가 돈을 빌려줄까? 친척에게 빌릴까? 하지만 이미 다 빌렸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2025년 3월 23일 일요일. 분이는 토요일에도 출근했다. 특근 수당이 필요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다. 오전 9시 37층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분이는 바닥에 쓰러졌다. 분이야, 분이야. 동료들이 달려왔다. 영숙이 분이를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분이야, 정신 차려. 눈 떠.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영숙 언니의 목소리, 동료들의 목소리.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분이가 눈을 뜬 건 2시간 후였다. 하얀 천장, 링거 소리,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분이야, 깨어났구나. 언니, 여기가. 병원이야. 너 쓰러졌었어. 정말 놀랐잖아. 40대 남성 의사가 침대 옆으로 왔다. 정분희 씨, 의식은 돌아오셨네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흉부 CT와 조직 검사 결과 폐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암으로 보입니다. 암.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내가 암이라고? 암이요? 다행히 초기입니다.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당분간 일은 쉬셔야 합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일을 쉬면 생활비는 누가 내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가난한 사람의 아픔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영숙이 의사가 나간 후 분이의 손을 꽉 잡았다. 분이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프면 말을 해야지. 언니, 나 어떡해. 일을 쉬면 민수 빚은 어떻게 갚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은 네 몸이 먼저야. 민수 빚은 민수가 해결해야지. 안 돼요. 그 애는 아직.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 분이야, 네가 죽으면 그때는 어떡하게. 정신 차려. 영숙 언니가 화를 냈다. 평생 나를 감싸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꾸짖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오후 5시 병실 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안 씻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 깨어난 듯한 눈빛. 엄마, 민수야, 네가 어떻게? 영숙 이모가 연락했어요. 엄마 쓰러졌다고.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나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나 이제 그만 망가지고 싶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다. 35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민수야, 이제라도 알면 됐다.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 나 정신 차릴게요. 일 구할게요. 빚도 내가 갚을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발 치료받아요. 민수야, 내일부터 알아볼게요. 식당이든 공사장이든 뭐든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병실에서 나는 아들을 되찾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어른이 된 내 아들을. 밤 10시 민수는 집에 돌아갔고 영숙도 돌아갔다. 병실엔 분이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수많은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미화원이다. 남들이 버린 것을 치우는 사람. 하지만 나 자신은 아직 버리지 않았다. 버틴다는 건 이런 거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무너져도 다시 쌓는 것. 나는 정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분이는 치료를 마쳤고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정분이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에게만 햇살은 따뜻하다.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정분이는 병원 앞에 서 있었다. 6달 만에 퇴원이었다. 손에는 퇴원 서류와 약 봉지가 들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살아있다는 빛이 있었다. 6개월 전 나는 쓰러졌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병원 앞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단정하게 깎았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예전에 그 건실했던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 여기요. 왔구나. 무겁죠? 제가 들게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짧은 거리. 하지만 분이에겐 그 길이 새로웠다. 같은 길도 다시 걷는 길은 다르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에겐 모든 풍경이 선물처럼 보인다. 오후 2시 집에 도착했다. 현관을 열자 깨끗한 거실이 펼쳐졌다. 바닥은 반짝였고 창문은 환했다. 소파 위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민수야, 이거. 제가 청소했어요. 엄마 오시는 날인데 깨끗해야죠. 고맙다. 아들이 청소를 했다. 처음으로. 35해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영숙 이모랑 동료분들이 반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몇 개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요. 네가 요리를?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처음엔 망했는데 이제 좀 되더라고요. 아들이 요리를 배웠다. 엄마를 위해. 그 마음이 약보다 나았다. 민수가 보리차를 따라왔다. 분이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민수야, 일은 어때? 괜찮아요. 아직 식당 주방 보조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다음 달부터 주방장 밑에 붙여주신대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엄마, 빚은 제가 갚을게요. 천천히지만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자. 우린 이제 시간이 있잖아. 시간. 그게 우리에게 생겼다. 함께 살아갈 시간.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30분. 분이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6달 만에 듣는 출근 알람이었다. 오늘은 복직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의사는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나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일하고 싶었다.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니까. 부엌에서 불이 켜졌다. 민수가 나왔다. 민수야, 왜 일어났어? 더 자도 되는데. 엄마, 첫 출근인데 아침 챙겨드려야죠. 민수야. 앉아 계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아들이 아침을 차렸다. 세상에 내 아들이.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민수는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를 끓였다. 냄새가 좋았다. 밥상이 차려졌다. 맛없어도 참고 드세요. 맛있을 거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딱 좋았다. 맛있다. 정말. 다행이다. 밥 한 숟가락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아들이 차린 밥상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오전 6시. 분이는 회사에 도착했다. 6달 만에 보는 K그룹 본사.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엔 새로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복도에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이영숙, 그리고 함께 일했던 미화원들. 심지어 마케팅팀 지연도 있었다. 분이야, 왔구나. 우리 분이 언니 돌아왔네. 언니 이거 우리가 준비했어요. 다 나았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분이는 꽃다발을 받았다.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보야. 당연한 거지? 우리 식구인데. 식구. 가족이 아니어도 식구가 될 수 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면 식구다. 분이는 회색 유니폼을 입었다. 6달 만에 입는 유니폼. 몸에 딱 맞았다. 그녀는 고무 장갑을 꼈다. 걸레를 적셨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바닥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가 바뀌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하루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연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지연은 변했다. 아니, 우리 모두 변했다. 그 사건 이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오후 12시. 점심시간. 분이는 휴게실에 앉았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민수가 싸준 도시락이었다.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 그리고 쪽지 하나. 엄마, 맛있게 드세요. 저녁에 뵈어요. 민수. 분이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가 싸줬어? 응. 처음으로. 세상에, 그 애가 이렇게 변하다니. 늦었지만 다행이야. 분이야, 넌 잘 견뎌냈어. 정말 잘했어. 잘 견뎌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버텼다. 무너지지 않았다. 오후 2시. 분이는 창문을 닫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오후. 맑은 하늘.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바닥을 다시 닦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창문 유리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짧은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정분이 63살, 미화원. 누군가는 내 인생을 불행하다 할지 모른다.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불행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거라는 걸. 나는 쓰러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 나는 버려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오후 2시 30분. 퇴근 시간. 분이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분이야, 조심히 가. 응, 언니도. 회사를 나서는데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기대하세요. 분이는 미소 지었다. 집에 가면 아들이 기다린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행복한 날이다. 오후 4시.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집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밥 거의 다 됐어요. 고생했다. 오늘 첫 출근이라 힘드셨죠? 어서 앉으세요.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 밥을 먹었다.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오늘 있었던 일들. 이렇게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녁을 먹고 민수가 설거지를 했다. 분이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빚은 남았고 몸도 완전히 낫지 않았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할 시간이. 나는 이제야 안다. 누군가의 바닥을 닦는다는 건 그 사람의 하루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란 걸. 그리고 내 인생도 아직 닦을 수 있다. 천천히 하나씩 다시. 밤 10시. 분이는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바닥을 닦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반복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걸. 나는 정분이, 미화원, 엄마, 그리고 아직 버릴 수 없는 사람.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간다. 내 마음처럼. 그날 창문 유리에 햇살이 비쳤다. 정분이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깨끗하네. 내 마음처럼.